저는 현금이 최고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1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계속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거의 반복해요. 동면 상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카페 추천 게시글 정리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뉴스들 쭉 뭐 있나 추려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 정리 끝나면 대략 한 점심 먹을 시간 좀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끝나면 나와서 유튜브 찍고 또는 이제 제가 수금만 촬영하거든요. 요새는 화요일 날은 우리 별별수다 올라온 거 올리면 하루 끝나고 수금만 촬영하니까 그러면 이제 화목은 주로 이제 외부 뭐 이렇게 약속 같은 거 있으면 화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오후에 일정 약속 보고 그러면 이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와서 별별수다 찍고 오후에는 이제 또 자기 시간 갖고. 그죠. 게임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일요일 날은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쳇바퀴처럼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일이 다양하게 많다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이야. 저 사실 개강했어요. 대학원 이제 이번 주에 개강을 했는데 온라인 개강이야.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온라인으로 또 수업 들어야 돼. 그럼 뭐예요? 교수님들이 동영상으로 찍은 걸 보면 이게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딱 지켜서 영상을 봐야 되고 과제도 내죠. 그럼 과제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은 또 이제 그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온라인 학교도 가고, 이제 아마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좀 걱정인 게 지금은 원래 3월 달까지는 이렇게 하고 4월 개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4월에도 개강 못 할 것 같아. 막 이대로 그냥 계속 또 온라인 한 달 더 온라인 한 달 더 이러면서 이번 학기 그냥 온라인 대학원 되지 않을까? 시험이나 한번 보러 오라고 하려나?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겠죠. 네. 안 될 건 없으니까. 네. 온라인으로 시험 본 적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도 그런데 애들 학교도 조금 4월에 계약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사실 드네.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애들 학교 개학을 못 하니까. 학기를 없앤다고 아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최근엔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열었는데 학교 개학했는데 지금 요새 보면 이제 저도 맨날 동네에서 어디 뭐 확진자 뭐 계속 뜨잖아. 이게 빈도가 더 높아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확진자는 오히려 사람들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계속 지역 감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학교에 한 사람이 딱 떨어져 봐. 아우. 폭발이잖아. 근데 그런 사고 하나 나오면 그냥 엄청 겁나가지고 학교들도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그러면 이게 이번 학기는 거의 이런 식으로 막 사실 그런 애들 학교 한 학년 더 다녀야 되나? 막 그런 걱정도 좀 들고. 학기제가 바뀌는 거지. 여름에 시작하는 학기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기네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 얘기, 학교 개강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매장에 사람이 없어서 매출 떨어지는 얘기 오늘도 다뤘고, 그다음에 또 개학 연기되고 학원들 휴강 많이 하면서 학군 중심으로 됐던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다양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깊숙하게 미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줄을 이루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인하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긴급 금리 인하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상승 공식이 깨지냐? 라는 얘기입니다. 공포 심리가 더 커서 대부분 동의하는 상황이고 코로나 진정 후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요. 강남 집값은 1년간 약세를 보일 것이다. 또는
넘치는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근간은요.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0.5% 낮추면서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라는 공식 자체가 적용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물 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 실물 경기 하락이 오래가면 집값 역시 홀로 상승은 이어가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또 있고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면 경기가 나쁠 때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쟁점은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계성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금리가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라는 부분, 과거에도 그랬을까라는 부분, 이걸 좀 연계를 좀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과 인하가, 그러니까 금리가 싸면 부동산 대출을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무서운지 모르고 많이 빚을 낼 거고, 집을 좀 더 비싸게 사도, 집을 조금 더 비싸게 전세를 얻어도 이제 뭐 겁 안 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뭐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이게 원인을 봐야 되는 건데 안 좋으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 내렸고 우리나라도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엄청 똑같이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죠. 있었죠. 예. 네. 뭐 2008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 그러니까 IMF 왔을 때는 엄청 올라갔는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금리를 엄청 내렸잖아요. 뭐 선제적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말 급격하게 내리면서 저도 좀 숨통이 튀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좀 됐었던 거지. 이번에도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2010년도, 그러니까 뭐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 시절이 고금리 시절이었나요? 돌이켜 보면 금융위기를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난다고 양적 완화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 계속 막 찍어내던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당연히 낮았죠. 그러면 금리가 낮았으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어땠어요? 안 올랐죠.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와 상관관계가 있긴 있지만 원인이 더 맞는 것 같고, 지금도 금리를 이렇게 아주 급하게 내린 이유는 워낙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살아나기 위해서 빚으로라도 좀 연명해라, 뭐 그런 의미로서 일단 금리를 낮춰드릴 테니까 대출 이자 조금씩 내주면서 살아남으세요. 뭐 이런 성격의 어떤 금리 조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부동산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심리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의 문제지. 지금은 일단은 이거 금리 떨어졌으니까 야 우리 집 사러 가자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예, 그래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난주에서 특강을 했어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그냥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실시간 화상회의 몇 명이나 봐요? 150분 정도 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다들 궁금하신 거죠. 이제 과연 현재 상태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거냐,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한편으로 또 길어진 이유가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소마다 다 여쭤봤어요.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 다 여쭤보면서 완벽하게 전국 시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은 네. 어떻대요? 다 똑같아요. 다 일단 사람은 없어? 네네. 그래서 뭐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많은 대표님들은 2월 15일에서 25일 사이로 해서 죽었다. 그때부터 네. 아예 사람이 안 온다. 네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바빴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편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보장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에 대한 기준인데,
뭐 그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고하셨으면 하는 게 뭐 안전자산이 꼭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을 좀 더듬어 보면 그다음 뭐죠? 달러,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금 이런 것도 역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금도 돼서. 떨어졌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달러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달러만 오르고 다른 것들 다 박살났다는데. 그러니까요. 뭐 요새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 달러 스왑하고 하면서 다시 뭐 주가 조금 살아나고 그러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하고 금은 실물 자산이니까. 근데 채권하고 달러는 아무래도 금융 자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미친 듯이 쏠려가서 막 광풍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은 좀 아닌 걸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합니다. 사실 지금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고요. 네. 진정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을 보는 눈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일종의 투기 시장처럼 주가 시장, 이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폭락해서 야 이번에 지금 먹을 때다라고 하면 지금 막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번 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회복하고 이겨내고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지금 그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저금리인 상태에서 시장이 저금리가 약간 유지된다는 전제에 이제 이 국면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들 또는 어떤 그런 기대감? 분위기의 심리들. 예를 들어 당장 내일 모레 신약 나왔다. 효과 있어. 이제 걱정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면 가자를 외치면서 달려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긴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되게 영향을 미칠 거지. 뭐 지금 당장 미치지는 않을 거죠. 예.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별별 수다 얘기할 때 제가 길게 구구절절 좀 막혀가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네. 뭐 제 생각은 비슷해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번 계기가 만약에 그런 다시 이제 반등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자산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기회로들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금이 최고다. 작년부터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그랬죠. 네, 저는 좀 대출 좀 갚고 손에 현금 좀 쥐면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사실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질러놓은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돈 들어올 구멍들은 좀 이제 왜냐하면 가격이 정체되면 임대 가격이 네. 조금 현실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입주 물량 때문에 임대 가격이 조금 낮은 아파트들 이런 것들 좀 전세금 재고해서 받을 게 있다 보니 그게 이제 통장 안에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위기가 와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잖아. 먹고 살면 또다시 또 기회는 오거든. 항상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공격적으로 투자할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조금 있다가 우리 수장님이 반응이 좀 바뀔 것 같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그래? 이따 다시 끝까지 한번 네.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강남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코로나 영향 아니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중개업소가 알지 못하는 거래였다. 즉 개인 간 금매 사례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강남권의 아파트들의 호가는 일제히 또 하락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발 경기 충격에 금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식의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문 기사에는 실거래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크게 많이 떨어진 데들을 뽑아냈겠지만 하락률 자체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보통 2월, 3월 실거래가 하락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전에 거래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 실거래가가 이렇게 하락되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통계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 수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 패턴이 비슷한데 이런 공포감이 커지면 일단 실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지는 부동산일수록 조금 짱짱하게 버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성이 강한 부동산일수록 출렁임이 커요. 투자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출이 떠받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되게 낮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낮죠. 대표적인 게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러니까 임대 가격은 낮은, 근데 내가 돈은 제한적이니까 결국 나머지를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포감이 동반되는 큰 혼란 상황, 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이 오면 수익을 어느 정도 머금은 사람 중에서 내가 조금 덜 먹고 팔아야지 하면서 이런 회수하기 위한 매물들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최고점 거래보다 가격이 낮은 거지. 사실 매도할 때 이미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는 경우들이거든요.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나중에 이게 길어지면 비싸게 들어온 사람들도 이제 대출 이자 내다가 내가 다시는 부동산 안 산다 하면서 그렇게 팔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부 그러니까 좀 금매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소화가 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뭐 언급된 사례 보면 재건축 물건들의 가격 낮게 팔린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요 사례 중에서 약간 의아한 게, 이제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냐면 리센츠가 16억 거래된 게 이게 다소 일종의 시장 추격. 왜냐하면 리센츠는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엘리트래퍼라고 얘기하는 잠실 핵심 아파트의 투탑 엘스랑 리센츠인데, 근데 이거는 뭐 현장 중개업소들 중에서 자기가 거래했다는 게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실제 거래 사례인지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인 간에 조금 싸게 팔고 넘기는 뭐 그런 거였는지 어쩐 건지 몰라서 조금 약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근데 아무튼 하락률이 지금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에서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으니까 뭐 투자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투자형이라는 걸 감안해서 고려하면 이런 상황에서 길게 뭐 버티면서 더 내가 지금 비싸게 들어가기엔 조금 그렇다. 매수가 약간 주춤하고 매도들은 그럼 뭐 나는 좀 싸게 팔지라는 게 맞물려가지고 몇 건의 거래들. 지금 뭐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 보면 이렇게 몇 억씩 빠져서 거래됐다고요? 실제 그런 물건은 현장 와서 찾으시면 없어요. 자꾸 이 기사 들이밀면서 이런 물건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런 몇 명의 물건들이 한두 분이 팔고 그렇게 가신 거지 나머지 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물건들을 싸게 내놓지는 않으세요. 라는 어떤 목소리도 한편의 기사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매수자는 아주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정된 물건이면 이 가격이면 사도 그렇게 내가 손해볼 일은 않겠지, 아니겠지 정도가 지금 거래되는 사례인 거고, 대다수의 매도인들이 또 이렇게까지 내가 싸게는 안 팔 거예요. 그런 가격 얘기할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부동산한테. 이제 이런 매도인들이 있고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이 국면이 길어지고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매도인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매물이 한 개, 두 개 더 나오면서 이 가격, 이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팔긴 팔아야겠는데 사장님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실거래 찍힌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매수자 그 가격 이상 가면 지금 안 붙어요. 그럼 저는 그럼 그 가격이라도 내주세요. 만약에 그런 거래 사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더 찍히면 그렇죠. 이제 시세로 그게 이제 다지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뭐 시장이 좋아져서 분위기가 이제 좀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서 매도자를 매수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면 다시 가격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거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금매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 꼭 팔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가격에 영향을 그래서 미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꼭 팔아야 될 사람 그리고 꼭 사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을 실수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가수요가 현재 상황에서 막 돌아다녀서 시장을 휘젓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안 계실 거고, 그렇다 보면 실수요의 입장에서 현재는 팔아야 될 사람이 꼭 팔아야 될 사람이 꼭 사야 될 사람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호가 자체는 살짝 조정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들, 즉 실수요 관점에서 볼 때 매도가 매수보다 더 많다라는 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게 같아요. KB의 매수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밑으로 꺾였어요. 26주 만에 꺾였대요. 26주인가 28주인가.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 그래서 매수 심리 지수가 높아졌었는데 지금 이제 꺾여가지고 매도 심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남 강북이 달라요. 강남은 매도가 더 많고요. 강북은 아직까지는 매수가 좀 더 많은데 그러니까 딱 100m를 살짝 꺾였거든요. 근데 결국 강북이 강남 쫓아간다고 보면 강북도 이제 강남이 계속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는 강북도 계속 우리는 풍선 효과야. 풍선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강북도 결국은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소식은요. 강남하고 강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남 3구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면에 노도강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은 0.04% 상승을 하고 있고요. 노원, 도봉, 강북, 마포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 신도시도 3번, 광교, 분당, 중동, 동탄 등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파트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면서 혼조세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뭐 금리가 인하가 됐지만 대출 규제, 뭐 보유세 부담 등으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경기 침체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매물이 거래되지 않고 적체될 경우 하락 전환도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전세 시장에 남아 있어서 전세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노도강 분위기도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기사가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후행하는 기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2월달 거 살펴봤더니 그렇게 나타나더라. 이제 근데 이게 지나서 보면 그게 일주일 전, 2주일 전 얘기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중순, 뭐 2월 후반기 이후부터 분위기가 지방도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 없다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행하면서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꺾였네 얘기가 이제 뭐 1, 2주 있으면 기사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단 현재 라이브로는 분위기가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보면 댓글들에 달립니다. 우리 동네는 안 그런데요. 안 그런데요라고 나오는 얘기들의 지역들 주로 보면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제까지 뭐 수용성 또는 뭐 인천 뭐 이렇게 해서 딱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올랐던 지역들이 지금 쫓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좀 풍선 효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 동네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어필하고 싶은 것 같으시긴 한데 여전히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부 진행되는 곳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덜 올랐던 지역들 중에서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인천 쪽에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라 쪽이라든지 송로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루원시티라든지 인천의 대만은 이제 3개인데 3개 쪽을 최대한 알아보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송도의 큰 분양 물량이 지금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6809, 809 뭐 이런 데 나올 거 많이. 그 중에 이제 주상복합 69층짜리인가? 뭐 그거 힐스테이트 그거 때문에 분위기가 꺼질까봐 붙잡아 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뜨겁다 어쩌다 기사 보면 그 끝에 보면 어디가 분양한다. 그렇죠. 뭐 하면 어디가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나올 공급 물량을 홍보하기 위한 다른 데 떨어져도 여기는 올라. 이제 어떤 그런 거지. 야, 유튜브만 잡을 게 아니라 기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버? 왜 유튜버가 죄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언론사가 유튜버는 건설사한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좋다. 허위 매물 그 광고하면 처벌받고 집값 담합하면 처벌받고. 허위 기사 쓰면 처벌받고. 여기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일지 이런 게 그거 좀 억울한데 말하면서 보니까 아예 그냥 광고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네이티브 광고처럼 맞아요. 그렇게 섞어서 쓰는 건데 좀 그거는 약간 유튜브만 이런 식으로 유튜버만 역차별되면 좀 억울하다. 저는 혹시 돈 받고 광고하면 대놓고 돈 받고 합니다라고 할게요. 유튜브에 올릴 때 돈 받고 하면 이거는 돈 받고 제가 썼습니다. 돈 받고 올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유료 광고인 표시 이렇게 해서 블로그도 그랬잖아요. 블로그도 옛날에 뭐 그렇죠. 협찬 받아서 하다가 대가 받고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저는 혹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유튜브가 돈이 안 돼. 접어야 말까 고민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 하긴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영상부터는 그냥 광고도 안 붙이고 이게 계속 특히 별별 수다 같은 경우는 광고가 이게 10몇 분마다 하나씩 부는데 그거 개수를 제가 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자동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광고를 걸 거냐 안 걸 거냐면 정하는 건데 자동으로 가는데 광고 많다고 막 맨날 댓글이 달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얼마 돈도 안 되는 거 그냥 떼버려야겠다. 떼버릴 겁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광고가 떼진 부동산 스터디 유튜브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를 떼면 시장이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떼지 마세요. 저만 떼서 이게 괜찮으면 뭐 더분 훨씬 작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 유튜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전 통계치가 좀 필요해서 오케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또 강수장은 뛰는데 넌 안 뛰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게 또 시장이 가즈아를 외칠 때는 유튜버들이 막 난리인데 지금 또 시장이 약간 축소공명이 되니까 또 말 안 하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이 계신가 봐. 그래요? 볼 데가 별로 없으니까 또 그렇잖아. 부동산 얘기 가즈아를 외칠 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궁금해지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관심도 줄어들고. 근데 좀 이따가 뭐 시장 완전히 죽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또 이런다. 저도 보면 그래요. 이게 맨날 유튜브에 영상 올릴 꼭지를 찾는데 부동산 뉴스도 재미가 없어. 왜 오늘 재밌는 거 그러니까 많으세요? 몇 개 이제 이것도 이제 하락 뭐 반전 이 얘기도 예를 들어 한두 달 더 해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다 알아. 다 하는데 뭘 또 더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게 컨텐츠가 고갈이 되는 게 사실 힘들지. 그렇죠. 자, 네 번째 소식.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7월까지 유예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조치를 시행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29일로 예정된 유예 기간 만료가 7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집으로 긴급으로 발표가 타전이 됐습니다. 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왜 하는 걸까요? 이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요. 왜 하는 걸까요? 총회가 안 돼서 일단 그걸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긴 하셨더라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는 현실적으로 지금 일단 3개월 유예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원래 4월 28일 기준이 될 게 이제 7월 28일로 연장이 될 거다. 뭐 3월 20 며칠 이제 영상 올라갈 때쯤에서 아마 개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 등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허그랑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 분양은 요 가격에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고 주고 받아야 될 관리처분 계획 변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요걸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익 내가 얼마 돈을 더 낼 건지 말 건지 청산금들 등등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총회로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총회하면 되잖아요. 총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총회 왜냐하면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총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 이상이 실제 총회장에 참석해서 땅땅땅 안건 의결을 하고 내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 모인 사람들의 이제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1000명이 넘게 모여야 되는 대규모 조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안 된다. 이게 집단 감염이 거기서 생기면 그거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 좀 밀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뭐 개포주원 1단지 같은 경우는 총회를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지 않은 공개되어 있는 예,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도 방침을 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지금 요렇게 연장이 되면서 총회를 우리는 그냥 강행하겠다라고 했던 곳도 있는데 니네 강행하면 벌금 때릴 거야.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총회 미루라고 지금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도 늘려주면서 총회를 일단 열지 말아라 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합은 안 그래도 분양가 지금 협상 잘 안 돼서 열받는데 네 거기다가 또 일정도 빠듯해가지고 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거기다 빨리 추진하라고 또 뭐죠? 그 서울시에서 가서 막 푸시해주는 지원단 뭐 이런 것도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했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강북이랑 강남이랑 온도차가 다른데 지금 사실 언론에서 가장 대서특필하고 있는 조합이 둔촌주공 조합이죠. 맞아요. 다 외워. 조합에서는 3,550 거기에서 뭐 280억 정도 빠지는 뭐 그래서 낮출 수 있는 분양가 선이 딱 정해져 있고 HUG에서는 2,970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거 못 메꾼다. 결국은 그러면 그러니까 허그가 난 올려줄 거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허그도 배수의 진을 친 거고 조합에서 니들이 따라와라.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 과정이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3개월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지고 가격이 꺾이는 분위기가 되면 에이씨 그냥 적당히 분양하고 맙시다. 왜냐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져서 나중에 후분양으로 갔는데 그때 가서 비싸게 못할 것 같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차라리 그냥 분양을 빨리 털고 왜냐하면 후분양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에 준하는 자금을 끌어와서 아파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북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은 이 유예 기간 안에 적당히 해가지고 지금 뭐 실제로 그래서 뭐 둔촌주공이 되게 3,550에만 나와도 로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북의 다른 지금 기사에서도 언급되는 몇몇 단지들 예를 들자면 뭐 수색 6구역, 증산 2구역 뭐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밀어내려고 하는 가격대가 정말 이 금액이야? 싶은 수준으로 괜찮게 그냥 근데 거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중공업 분양 생각 안 하고 그냥 선분양 싸게 그냥 밀어냅시다. 허그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죠. 이런 모양새로 좀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3개월의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택지들은 사업 시행자들, 조합들, 조합원들마다 약간 조금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차라리 미뤄진 게 여러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데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걸? 뭐 총회 어쨌든 못한 거고 그리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워낙에 세게 목을 박았었어요. 안 한다고 딱 그때까지만 해주겠다고 그때까지 무조건 하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연기.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있어 수요하고 공급의 논리, 즉 좋은 지역에 공급이 없다라는 그 오명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기에다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닌가, 공급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자, 또 이게 또 분양을 하더라도 요새 분양은 직접 모델하우스 가서 보지 않고 전부 다 뭐 VR 뭐 이걸로 하니까 사이버 모델하우스.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가니까 분양 자체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싸면 분양 걱정 안 해도 돼요. 싸잖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핵심 지역들 서울의 도심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사실 뭐 모델하우스가 중요한가. 가격이 싼 게 최고지. 싸게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아파트가 30만 가구를 돌파했답니다. 2년 새 2배가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공시가가 급등되면서 19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무려 14.7%가 올랐고요. 종부세 대상은 올 9만 가구가 늘었고요. 서울에서는 10채 중 한 건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자,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에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5%를 기록하면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실화율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요. 지금 각 아파트마다 현실화율 해서 실거래가하고의 비교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들쑥날쑥한 현실화율 때문에 괴롭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단지까지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가 아파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게 고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25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1%가 증가를 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집주인은 올해 보유세로 지난해보다 530만 원을 더 내서 1,652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연계성은 떨어질 것이다, 낮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공시가 이번에 급등 엄청나게 했죠. 소장님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공시가격 기사가 잔뜩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기사들 대부분이 공시가격 관련해서 여기저기 지역별로 어떻게 됐어 분석하고 이런 기사들 많고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렸다. 이제 성토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얼마 그래서 세부담 더 하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너한테 어떻게 작동할 거냐.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그거 관련해서 봤는데 좀 약간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40%씩 올랐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강남 쪽이 진짜 심하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거론되었던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얘기됐던 지역들의 가격들을 되게 높였는데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가 요새 또 조정받고 싼 거래 나오니까 실제 이제 가격 빠져서 거래된 가격이랑 공시 가격이랑 갭을 봤더니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이제 시가에 비해서 주택 공시 가격 자체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전년도 대비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 작년에도 종부세랑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고 억소리 나왔던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강남 쪽의 다주택자분들은 특히. 근데 그 가격에서 40%가 더 올랐다는 얘기는 작년에 낸 세금보다 올해 40%를 더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낼 거란 얘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간 자체가 더 세율이 올라가고 지금 12, 16 대책에서 얘기했었던 종부세 개편안은 지금 반영이 안 됐음에도 그 반영되면 더 올라가는 거고 세금이 더 나오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어차피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엔 또 많이 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가 사실은 공포스러웠는데 보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올랐어요. 공시가격 이게 새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걱정 엄청나게 하느라 그러니까 고민하느라 올린 줄 알았더니 마음은 어느 정도 먹었지. 더 낼 생각. 애초에 올해 종부세 낼 금액을 매달 모아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종합소득세랑 5월달 종합소득세랑 12월에 종부세랑 이게 두 세금을 잘 내는 게 저거다. 사실 작년에는 종부세 못 냈거든. 그러니까 그 분할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안에 나머지 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못 낸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내야 돼. 그런 상황인데 다른 분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잖아. 그래서 짜잘이잖아. 그것도 핵심이지. 아니야. 중심. 짜잘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마포에 있는 마레프라든가 그러니까 강남이 아닌 비핵심 지역, 핵심 지역이지. 마포라든가 아니면 성동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파트 30평대 하나만 가져도 이제 9억까지는
공시 가격 9억까지는 원래 종부세를 안 내는데 올해는 종부세를 내게. 보통 보니까 걸린 금액이 9억 700만 원, 뭐 9억 500만 원 이렇게 해서 9억 딱 턱걸이 걸려서 종부세 맛만 보게끔 이렇게 걸린 단지들이 좀 강북 지역의 핵심 새 아파트들 중에서 나왔고 되게 놀라웠던 게 원래 이제 영등포 하면 이런 마포라든가 여기보다 살짝 한 등급 아래 정도로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영등포 뉴타운 1-4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은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라고 있거든요. 거기 34평이 공시가격이 9억 5천이든가? 오히려 더 역전했어. 형님이 돼버렸어. 공시가격. 물론 실거래가도 높았지만 그랬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영등포에도 종부세 내는 30평대 아파트들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충격을 준 거죠. 워낙에 많이 대상이 넓어졌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시가가 뭐 12억, 13억, 14억 이런 거래 가격대 아파트들이 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9억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9억 얼마 나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종부세라고 하는 게 원래 부유세 개념인데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한 건데 당장 이렇게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서울 안에 이렇게 많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하나는 반영하는 퍼센트에서 아까 강남은 40% 오른 경우가 많았다고 했지만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어디가 많이 올랐냐를 비교해보면 강남구가 1등이에요. 25점 몇 퍼센트 올랐고 서초구가 2등이야. 22점 몇 퍼센트거든요. 근데 강서구나 강북구는 뭐 4.1%인가 올랐고 강서구도 뭐 5%인가? 그러니까 안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고 이제 많이 오른 지역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가격대에 따라서 시가 반영률을 85, 80, 뭐 75, 7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시가를 많이 반영하는 지역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고 시가를 덜 반영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덜 올라서 한 자릿대 이게 좀 차별화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만인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차등화해서 하는 게 이게 합헌이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 이 공동주택 가격 올라간 거 가지고 성토하는 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에서 보이는 어떤 실망감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집값 내가 비싸게 사서 올렸냐? 근래 거래된 몇 개의 비싼 거래 가격 가지고 왜 나를 세금을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끔 하느냐에 대한 성토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세금, 계속 나가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분들 당연히 세금 더 내라고 하면 화나지.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갈등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뭐 1주택이고 장기 보유하면 감면해주겠다. 나이가 많아야지 있었는데. 듣지 않나? 그럴 거야. 나이도 참 많아야 돼. 제한적으로만 그럴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보유세가 부담되는 것보다 집값이 상승하는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공시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시청자분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소장님 같으면 뭐를 돈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낼 돈을 만들어라. 세금도 낼 돈 만들려면 못 쓰는 거야. 돈 버리는 뻔한데 세금 내야 될 게 많으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집을 파는 게 내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렇게 어떻게 되나? 그거 못 버티면 결국은 일단은 아껴서 세금 낼 거를 그러니까 세금 낼 거 최근에 만들어 버텨보다가 안 되겠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만세 부르고 파는 수밖에 없는데 당장 그 선택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특히 공시가격이 올라간 게 강남 3구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편으로는 종부세라는 것 자체, 재산세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갖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세금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수준이 그걸 납부하는 게 굉장히 불안한 그 좀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막 20년, 30년씩 강남에 거주해서 이런 종부세, 보유세 폭탄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이 세금을 내려고 지금 와서 뭐 원활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강남에 그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될까? 라는 약간의 회의감은 좀 들더라고요. 동시에 이참에 뭐 부담스러우니까 자제분들한테 증여해주고
그리고 본인들은 좋은 데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무슨 뭐 많잖아요. 꼭 굳이 강남에 경제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굳이 강남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비싼 땅에. 나는 그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강남에 살고 싶다는 거는 그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이 동네 살아. 주변 친지들이 이렇게 살고 내가 이 동네 40년 살았는데 왜 내가 떠나야 돼? 그러니까 그 선택은 그분들이 오롯이 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니 그건 그거지 그 본인이 부담스럽잖아요. 허리띠를 불러 맺자.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워진 이유 자체가 내 탓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러니까 대응. 대응은 어떻게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팔고 세금 내고 갈아타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세놓고 가는 거예요. 세놓고 내가 핵심 지역의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으로 일단 보유세를 일정 부분 환원하고 다른 지역 가서 내가 새 살면 되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선택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권의 반전세가 유례 없이 늘어나고 있다. 거래되는 건수 중에 절반 이상이 뭐 반전세, 보증부월세 뭐 이런 거 다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보유세 증세 기조하고 딱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더 커질 거고. 임대 가격 상승 폭도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작동한다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강남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반포자이나 포스티지 쪽에 가까운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새는 진짜 지금 제가 당장 그래도 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이 보유세를 내면서 어떻게 여기 살아? 제가 강남 못 들어가는 이유예요. 나는 그 돈으로 나는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이게 한 달에 예를 들어 1년에 종합부동산세 포함한 보유세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180이에요. 그렇죠. 180만 원이면 소고기를 몇 번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효용을 따져보면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에는 상담 오셨다가 세를 놓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막상 갈 때를 알아보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렸던 것보다 한참 못 미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매각 쪽으로 자리 잡고 차선책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계기가 또 그런 식의 수요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전혀 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매물로 나오기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지만 실제 팔아야 되나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그렇죠. 이게 보유세 하나만 가지고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보유세가 하나를 트리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냥 팔자라고 마음을 먹는데 결정할 수 있지.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야 일단 너무 많이 올랐잖아. 더 안 오를 것 같아. 그리고 애들도 좀 팔아서 일정 부분 돈을 좀 달라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뭐 자식들이 좀 달라는 부분도 돈 쓸 때도 일정 부분 필요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러면 더 끌고 가는 것보다 세금도 많은데 그냥 유창을 팔까?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이유의 무게감이 조금 커지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당연히 돈 지금 잘 벌고 내가 한 달에 쌓이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거 보유세 더 내라면 되지. 난 이 동네에서 누리면서 살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거고. 다만 이제 위크 포인트가 되는 트리거가 되는 그런 소유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원인이 되긴 되겠죠. 보유세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 크니까 안 팔 거야. 이렇게 딱 홀 아니면 짝 이렇게 양면을 놓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임대를 안 내리냐? 안 깎아주면 모태인 임대인이냐?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발생된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마찰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한편 여유가 없는 임대인들은 인하를 요구하는 임차인들에게 곤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달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2,298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임대료를 안 내리고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떠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공동화가 나타나고 건물의 가격까지도 내려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 라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데, 자, 임대료 꼭 내려줘야 되나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월권 아닌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는 임대인이 선택할 문제인 거고, 임대료를 안 내려줬는데 임차인이 망했어. 그리고 사람이 다시 안 들어와. 다시 넣으려고 봤더니 예전 임대료를 내려는 못 놓고 더 싸져야지 뭐 예를 들어서 놓을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나한테 손해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임차인이 안 망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몇 달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렇게 해서 계속 자리를 채워주고 가면 그게 궁극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상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걸 갖다가 안 내려준다, 원망을 안 깎아주면 못된 임대인인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 와중에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소장님이구나. 아니야, 나는 임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상가 이런 건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주변에 보니까 올해 2월에 임대료 작년보다 5% 올려서 재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예, 코로나가 뭐고 피도 눈물도 없어. 깎아주는 거 이런 거.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임대료 선납했어.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올해 10월달 임대료까지 다 내버렸거든요. 네, 짱이죠. 네. 대단하다. 이게 현금이 많으니까 세금 신고하기 직전에 경비로 떨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이게 임대료가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매달 내면 까먹어서 원래 선납하고 몇 달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 사실 몇 달 밀려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좀 내드렸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기에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정부에서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면 50%는 정부에서 보조해주겠다라는 식의 발표가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말뿐이었지 시행되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내려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슨 소득세라든지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19가 짧게 안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짧게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늘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짧게 안 끝난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가게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도요 심각해요. 예를 들면 어지간한 식당 예약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면 다 되고요. 15일 전에 예약해야만 갈 수 있던 식당도 그냥 가면 돼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장사가 안 됐던 식당들은 요새 아예 사람 자체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도 아예 그냥 문 닫고 영업 안 한 지 꽤 된 가게들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사해서 가게 사장님들이 떼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인건비 주고 비용 내고 임대료 내고 해서 자기 이제 인건비 조금 더 벌어가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한 달 장사 못하고 2달 장사 못하면 적자가 쌓이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그냥 접자.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적자가. 왜냐하면 결국은 매달 쌓이는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를 더 일해야 되는지 모르는 건데 차라리 그러면 이 상황에 접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나올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 더 간다고 생각해봐요. 6개월 더 간다고 생각하면 심각하죠. 예. 그냥 한 달씩 가다가 6개월 가는 거랑 6개월 더 갈 거다, 1년 더 갈 거다를 알면 아예 그냥 지금 접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어떤 그런 공포감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한편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 들어보니까
그 상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잔금 칠 때마다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잔금 쳤는데 네. 지금 공격적으로 여기에 지금 가게 깔아놓으면 뭐 할 거야? 오픈빨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가를 계약할 때는 보통 권리금 계약, 그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10%밖에 안 된단 말이지. 장기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포기하겠다. 나가는 사람 무슨 소리냐. 지금 다 뭐 정리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낮춰라. 뭐 나 이 가격에는 못 들어오겠다. 그렇지. 권리금도 나 그 권리금 못 그냥 그러니까요. 권리금 계약금 주고 날리고. 그러니까 임대료 보증금 준 거 날리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상가 쪽 관련돼서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그렇지. 네, 중개업소들이. 그리고 상가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가 창업을 생각할 거야. 그냥 업계 자체가 엄청나게 축소될 것 같은데. 예. 부동산 중개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중개업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그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 진행할 때 말씀드렸어요. 일단 마음 비워라. 마음 비워라. 권리금이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가 아니라 빠진 건 이미 알고 있지. 아직 안 빠졌어. 아직 안 빠졌어? 왜냐면 그동안 좀 벌어놓은 게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직 안 빠졌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알려드렸거든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네오비 TV를 보시면 그 실시간 방송해 놓은 거 남아 있어요? 안 남아있지. 다 물처럼 사라져 버렸네. 라이브 하시면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라이브를 꼭 보세요. 네오비 TV. 실시간 라이브 뜨면 알림 눌러놨다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소식입니다. 매매 계약 후 대출받아 참석했다. 전세금 먹튀에 대한 주의보 이야기인데요. 자, 2억 비싸게 사겠다라는 유혹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했어요. 대신 매도자는 전세에 그냥 눌러 사는 조건으로의 매매 계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금일날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액의 합계액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을 합치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맹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사건은 임대차 보호법 문제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사기치면서 그 사기에 매도인이 걸린 사례거든요. 근데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흔히 점유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매도인이 원래 내 집에 살다가 그 집을 매수인한테 팔면서 내가 이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내가 임차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유가 바뀌는 거죠. 점유계정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매매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주는 날 나는 임차인이 되는 건데 그 임차인이 그날 되긴 하지만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효력,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시점 자체는 이 길에 0시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 그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날 매수인이 이 집에다가 저당을 세게 걸어버리면 내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은 그날 깔고 들어갔는데 그 순위 보호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니까 그 동시에 들어간 날 들어온 저당 때문에 순위에 밀려가지고 내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맹점이 있으니 이런 점유계정 사례에선 조심해야 된다. 이게 벌써 이게 2000년 대법 판례인가에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오래됐지만 이게 바뀌지 않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게 바뀌지 않는데 사실 이 지금 사건 사고에서는 어떻게 발생했냐면 이 점유계정에 따른 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음날, 그러니까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발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요. 매도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보증금 12억 5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셨어요. 당일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날 자기 전세권 설정도 1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 소유권 이전 서류 들어간과 동시에 다음 차순위 등기로 전세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순위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누가 하냐면 매수인이 하잖아. 갖고 가서 그걸 넣으면서 저당을 같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저당, 그 다음에 전세권은 그 다음 순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려서 전세권 물권 효력이 있긴 있지만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 이 담보 가치보다 넘어서는 범위에서 전세권이 들어가니까 망한 케이스.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 이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수법이 아니라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였으면 나는 너를 못 믿겠으니까 네가 나랑 동일하게 대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출에 들어가면 내가 망할 수 있으니 전세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나랑 같이 가서 내가 차순위로 전세권 접수하는 것까지 봐야지 이게 소유권 이전 서류 가겠다. 그러니까 등기소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임대차 관련된 대표적인 사기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제 순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고 대출이 되고 그다음에 전세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발생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대출 신청이 들어가려면요 전입세대 열람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세대적으로 등록이 돼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에 걸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확인 절차라는 거나 또는 전입세대를 빼거나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자 자체도 약간 좀 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전입세대 열람은 아니 전입세대랑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전입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살고 있었으니까 살고 있었어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게 효력이 없어. 지금 그 얘기야. 그게 대법 판례가 있어 2000년에 점유 개정이 일어나면서 그 전날 당일날까지 거주했던 거는 소유자로 거주한 거고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거는 그 2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서 순위에서 밀린다니까요. 아, 그 얘기였어요? 네, 주세를 안 뺐어도 걸려. 그래서 이 사람 그게 대법 판례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점유 개정권에서는 그 문제가 생기니까 공백이 생기는 이 임대차 보호법에 허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매도인은 그 허점을 피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전세권을 건 거예요. 전세권을 걸었는데 전세권이 순위가 밀렸다니까. 그래서 당한 거야. 작정하고 당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렇구나. 네, 그 관련된 내용은 점유 개정의 사례에서는 전입세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거주하고 있던 게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건 잔금 넘어가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 2길 0시부터 효력이 된대요.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나쁜 놈이네. 자, 또 어떤 사기가 있냐면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전세로 빼버리는 이런 식의 사기들. 그 사기 또 그건 항상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우리 별별 수다에서만 2-3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관련된 대표적인 세 번째 사례가 뭐냐면 깡통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가액에 초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세입자를 사실은 전세로 들이면 안 되는 경우 이런 식의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중개를 하시는 입장이나 또는 거래를 하시는 입장이나 세를 구하시는 입장이나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가 자꾸 알려지면 이런 사태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전세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알아서 이 중개업자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어디 가서 하세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중개업자분도 지금 되게 당혹스러울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23억짜리 21억 뭐시까지 23억 주고 집을 팔았는데 돈을 지금 몇 억밖에 못 주는 그런 상황. 23억에 집을 팔았는데 전세보증금 12억 5천만 원 이거 받을 방법 요원하죠. 그 다음에 이거 팔았으니까 양도세도 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돈 받고 안 받고랑 상관없이 세금은 또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세는 차액에 대해서
세금 내고 하면 한순간에 지금 뭐 몇 억밖에 안 남은 23억의 집을 팔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저는 드렸던 생각은 뭐냐면 매매가가 23억인데 뭐 시가 기준으로 21억이라고 치면 매매가가 21억인데 전세가 12억 5천이잖아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몇 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건으로 이 사기꾼을 한 10억을 해먹었어요. 이 사기로 지금 10억 정도 해먹은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랑 전세가랑 많이 차이 나는 곳에서 내가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를 눌러앉는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실 때는 이런 사기의 피해자가 내가 고스란히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 전세권을 매수랑 같이 가서 소유권 이전 서류 다음 순위로 전세권 등기를 해라. 그거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해? 법무사 시켜서 같이 해달라고 쫓아가서 등기소 쫓아가야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부동산 실제 거래에 있어서 법무사를 매수자가 데려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만약에 중개업소가 저 대충 봤는데 중개업소가 이럴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특약에 적혀 있대. 선순위에 그러니까 특약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행을 하는 거지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보증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법무사를 먹고, 중개업소에서 선택을 했으면 중개업소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중개업소도 그걸 어떻게 알아? 중개업소가 땀만 먹으면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중개업소가 그러면 안 되지. 사기치는 놈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중개업소가 개입해서 사기가 나오는 건수도 있잖아. 물론 그렇지 있잖아. 물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전부 깨끗한 사람만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의 재산권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내가 쫓아가서 이 전세 그러니까 이게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점유 계정이 발생하고 매매가랑 전세가의 갭이 엄청 커서 이런 사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유형의 경우에는 내가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쫓아가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같이 가서 그렇게 마무리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가 생각할 때는 법무사 등기소 가서 전세권 내 손이 들어간 거 확인하고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거기에서 법무사 딱 있는 상태에서 등기관 앞에서 자 서류 이거에서 줄게요. 딱 이렇게 가야지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뭐 수장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 금액을 지불하겠다라는 매수자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또 한편으로는 거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중개사가 사기칠 거를 못 믿겠다 이러면 거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법무사가 제3자의 객관적 성격을 띌 수 있는 그런 법무사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즉 법무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두 번째 케이스였었죠. 월세를 임대를 놓고 그리고 구하고 그다음에 전세를 새로 놓는 케이스에서도 일단 전세 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의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 소유자 명의에 대한 재확인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지신다면 이렇게 신문에 자주 등장할 만한 일은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반드시 선순위 임차인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되었을 때만 계약하는 형태로만 진행이 돼도 이런 나쁜 사기에는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각각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채로웠어요. 시장 얘기부터 각각 소송 얘기부터 뭐죠? 분양 얘기부터 굉장히 다채로웠는데 혼자서 이 주제들을 얘기하려면 되게 뻘쭘하고 그러니까 녹화 시간도 엄청 늘어나고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뭐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지만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전할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별 수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지금도 사태로 인해서 경기는 얼어붙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다들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모두가 힘을 다 합쳐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나 아마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조만간 희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는 이번 주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